네, 지금부터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산회계 2급 때부터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우리 이 문제 풀려면은요,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암기하시면은 푸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누가 있을까요?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 물론 이거 외에도 많지만 주로 이 5가지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제외한 한 가지가 있다면 걔가 회계상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회계상의 거래는요, 한마디로 분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개할 수가 있으면은 회계상 거래이고 분개할 수가 없다면 걔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자, 이런 이제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더 살고 나갈게 라고 그냥 합의했다는 얘기는 뭐 약속만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건 약속에 해당되는 거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 종업원의 급여를 10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뭐죠? 계약이죠, 계약. 그쵸? 너 다음 달부터 급여를 100만원만큼 더 줄게 라고 이렇게 계약만 한 거지, 지금 내가 100만원만큼의 급여를 더 준 건 아니죠. 그래서 계약서만 작성하는 이 시점에서는요, 분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다? 계약이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죠. 그리고 4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상품 500만원만큼 주문을 받았답니다. 자, 주문받은 거죠. 자, 주문은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주문. 주문받은 거는 우리가 분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진짜로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와야만 분개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약속, 계약, 주문 이 3가지가 이 지문에서 다 나왔는데, 아무튼 얘네들은요, 분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네, 3번이 되겠죠. 왜?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 들어오고, 그렇죠? 대금은 현금 주었죠? 그럼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분개할 수 있으니까 1번이 회계상 거래가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쌤이 기본 강의 때 늘 얘기했고 또 기출문제 풀릴 때마다 항상 강조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암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얘는 빈출이에요, 빈출.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참고사항 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누가 있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누구?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이때 중요한 게 취득 당시예요. 결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ot 해가지고 결산이라고 적으세요. 결산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에는 당연히 지폐와 주화도 있겠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통화 대용 증권이 있었죠. 뭐 송금수표, 타임발행수표, 그렇죠. 뭐 배당금 영수증,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편한 증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타임발행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는 우리 현금에서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맞고요. 자, 3번에 있는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세금에 속하는 거예요. 세금. 국가에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인지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의 매입액이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되므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요? 먼저 입고되었다는 얘기는 아주 옛날에 우리가 구입했던 그 물건이 맞죠?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얘를 팔았을 때, 자, 팔았을 때는 뭡니까? 현재의 시가로 팔겠죠. 그럼 원가는 옛날의 가격인데, 그쵸? 시가는
팔았을 때는 현재의 가격이니까 어떻습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않겠죠. 그쵸? 오래된 원가가 현재의 시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2번.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자, 우리 재고 자산 그 평가 손실, 감모 손실 배운 거 있는데 그거 잠시만 좀 제가 밑에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자, 요 두 개 좀 기억해 봅시다. 자, 우리 감모 손실이 뭐였죠? 얘는 창고의 수량이 하락해가지고 장부하고 창고의 수량이 맞지 않을 때 감모 손실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평가 손실은 내가 장부에 적어 놓았던 그 가격이 맞죠? 시가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때 시가는 뭐다? 예, 하락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가의 하락을 뭐라고 한다? 예,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히 얘기해서는요, 순실현 가치의 하락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어차피 얘는 수량이 하락해가지고 손실을 본 거고 얘는 시가가 하락해서 손실을 본 거니까 둘 다 뭐한다? 손실이죠. 둘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감모 손실은 이제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따지는 건데 정상적일 때는 쌤이 뭐라고 했죠? 매출원가에 포함하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근데 비정상적일 때는요. 그때는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 감모는 원가성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렇죠.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 정도의 하락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비정상 감모는 그렇지 않다. 이건 뭐다? 내가 관리의 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수량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쌤이 수업 시간 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가 손실은 시가가 하락하는 거죠. 가격이 다운되는 거는 어떻게 회사가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가피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 감모로 무조건 보는 거고요. 얘는 무조건 매출원가에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에는 감모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맞죠? 왜요? 감모 손실은 모두 원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원가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이 지문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4번. 후입 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는 반대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쌤이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자, 박스를 볼까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체감잔액법 있잖아요. 요 체감잔액법이 다른 말로 뭐죠? 그렇죠. 이거 정률법 의미하는 거죠. 정률법과 같은 자, 이런 방법들을 체감잔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무슨 법은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의 강도라든지 생산량, 그쵸? 자,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자, 이게 누굽니까? 말 그대로 생산량의 답이 있죠.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그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매기 계속해서 적용한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 선택한 방법은 매기마다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방법을 바꾸게 되면은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회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회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시겠죠? 무조건 이런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매기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죠. 예, 뭐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잘 물어보지 않는 것들인데 또 이렇게 뭐 나왔으니까 그냥 생산량에 비례해 가지고 감가상각 한다면은 생산량 비례법인갑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기계라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쵸? 이런 기계나 자동차는 사용한 만큼 쓴 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그 원리를 적용한 게 바로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단기 중 새롭게 취득한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우리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할 때는요, 항상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입할 때 들어갔던 그 대가에다가 플러스 뭐다? 구입 시의 비용은 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매입가액이 얼마입니까? 3억 원이죠. 그러면 3억 원이 원래는 취득원가인데 이거 취득했을 때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500만 원하고 취득세 1000만 원만큼을 더해가지고 3억 얼마 1,500으로 봐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리비하고 보험료 이런 것들은 왜 취득 시에 비용이 될 수가 없는가 하면은 얘들은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니고요. 취득하고 나서 계속 매년마다 그쵸?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미래에 고정적으로 내는 이런 비용들은 취득 시의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별도의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 마찬가지죠. 재산세도 매년마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매년마다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의 비용은 말 그대로 취득을 했을 때 당시에 딱 한 번 내고 끝나는 거, 그런 이제 취득 관련 비용들이 전부 다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하는 거지, 매년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은요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부채가 뭐예요? 갚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갚을 거. 그렇죠? 그럼 갚을 거에 대한 내용인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뭐죠? 장사죠. 그럼 장사 속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을 어떻게 한다? 외상매입금으로 표시를 한다. 맞는 말이죠. 장사가 아니라면 미지급금이지만 장사라면은 외상매입금이에요. 그쵸? 두 번째, 선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장사죠. 자, 일반적인 장사에서 미리 받은 돈을 말하는 거다.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미지급금은 그렇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급길이 도래한 확정 채무이다. 틀렸죠. 왜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방금 쌤이 1번에서 얘기했는데 장사를 하면서 생기는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장사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부채라면 걔는 외상매입금을 쓸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늘 얘기해왔던 것들이고요.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번 정답 확정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네, 7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영업의 손익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장사와 관계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되겠죠. 우리 매도환증권 평가이익은요, 아시죠? 매해파. 매해파가 뭐였습니까? 자본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구 얘기였죠? 쌤이 얘는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뭡니까? 영업의 손익이라는 얘기는 영업의 손실, 이 손이 비용이에요. 맞죠? 그럼 이건요, 이게 바로 수익이죠. 수익과 비용을 합친 말이 손익이에요. 그럼 영업 외적, 즉 장사와 관계없이 벌어들인 수익이나 장사와 관계없이 쓴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걸 묻고 있거든요. 근데 매도환증권 평가 이익은 원래 이 자체가 수익과 비용이 아니에요. 얘는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3번 딱 찍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다음 채무 면제 이익은 뭐죠? 영업 외 수익이죠. 얘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기부금은요, 영업 외 비용이죠. 장사와 관계없이 기부하는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도 뭐죠? 영업 외 비용이죠. 장사와 관계없이, 그렇죠, 손실을 보는 거니까.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뭐 이런 거 어려우신 분들은 뭐 보니까 알죠? 우리 여기 잠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적용록, 그쵸? 여기 가셔가지고 메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뭐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 클릭한 후에 F2 눌러가지고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부금 이렇게 치면은 엔터 치면은 뒤에 커서가 기부금 쪽으로 순간 이동할 거예요. 그럼 얘가 953번이니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볼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뒤에 커서가 가죠. 근데 얘는 394번이죠. 그럼 394번은 어디입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코드 사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답이구나. 그렇게 찍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는 정말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게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계 1급 정도면 어느 정도의 회계적인 그런 감각이 좀 잡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편법이 이런 편법들이 뭐 대단한 스킬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내가 공부했던 그런 범위에서 그쵸? 예,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쵸? 내 실력으로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멀리 바라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거죠. 자,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자본의 분류 항목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개정 과목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도 어찌 보면은 방금 했던 이 7번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분류를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자본의 분류는 5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 누가 있습니까? 불러보세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쵸?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죠.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뭐예요? 자본잉여금이죠. 그래서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 이것도 뭡니까? 자본잉여금이죠. 감자차익도 자본잉여금이에요. 여러분, 쌤이 자본잉여금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렇죠. 주감자 맞죠? 주감자의 주가 뭐예요? 주식발행 초과금, 감은 감자차익, 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럼 요 세 개가 같은 분류가 되겠죠. 근데 이익준비금은 이거는 뭐죠? 예, 얘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맞죠?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적 적립금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이것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개정항목 조기등록 가셔가지고 그쵸? 자, 여기에서 코드에 클릭하고 F2를 눌러가지고 뭐 하나하나 다 적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자본잉여금 맞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뭐 얘들을 보면서 뭐 하나하나 찾는 것도 뭐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암기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9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9번부터는 원가 회계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원가 회계 간단한 암기 사항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회계 문제를 풀기 앞서 자, 원가회계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재주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논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9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원가액의 수업 시간 때 쌤이 여러분께 필기를 해드렸던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 알고 있죠? 개별 원가 계산은 주로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처럼 제품의 크기가 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량 생산은 어렵겠죠? 그래서 주문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문을 받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마다 품질이나 규격이나 성능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종류는 2개 이상 발생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직접비, 간접비 구분하고요. 또 이런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다가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부하는 문제가 중요했고, 이 배부하는 과정에서 정상원가 계산, 부분별 원가 계산 그런 것들도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자,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와 반대로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이 있는데 얘는 어떻죠? 그렇죠. 일단 크기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가능하고요. 대량 생산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품질이나 규격 성능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같으니까, 모든 게 같으니까 그 같은 제품을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종류는 한 개이고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발생 안 하고요. 대신에 얘들은 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가지고 제품의 정확한 단가를 구하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자, 빠르게 설명했지만 기본 강의 때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계속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빈출이죠, 한마디로. 별표.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게 뭔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1번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2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재료원가비는 예정 배부가 아니고 실제 배부액을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간접비를 배부할 때 실제 배부가 있고 예정 배부가 있죠. 그러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로 발생된 금액을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예정 배부액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맞죠? 하지만 예정 개별 원가 계산, 자,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상 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액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3번 간접비의 배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 적어놨죠. 4번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왜 그럴까요? 주문을 받다 보니까, 그쵸? 주문하는 사람마다
따로따로 그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석이라든지 이런 계산이 용이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공원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에서 항상 원가액을 하기 전에 암기사항 멘트를 항상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죠. 그거 왜 넣어드린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거 맞추라고 제가 암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원가액 암기사항에서 가공원가, 가공비 기억나시죠? 저희 누구였습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였죠? 그럼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는 누굽니까? 그렇죠. 직접 노무비. 그렇죠? 플러스 누구였어요? 제조 간접비였죠. 물론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비와 간접 경비의 이제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들을 그냥 더하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일단 이 박스에서 직접 재료비를 날려버리세요. 그러면 직접 노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경비가 제조 간접비니까 결국 나머지 얘들을 다 그냥 더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노비 100만원 플러스, 그렇죠, 제조 간접비 3마리 얼마입니까? 30, 30, 30, 90만원이죠? 그러면은 190만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암기할 거 암기만 해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더 늘어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꼭 암기사항들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다음은 원가 행태를 조업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와 원가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두 가지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1, 2, 3, 4의 모든 그래프의 X축은 조업도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봐야 되는데, 이 Y축이 이번의 지문만 단위당 원가, 즉 단가이고요. 나머지는 총 원가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가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것은 조금 전 저하고 원가액의 암기사항을 외웠던 그 내용 중에서 이 8번에 있는 내용, 그쵸?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당연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1번. 자, 1번에 있는 이 변동비의 그래프가 맞느냐를 봐야 되는데,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가 뭐다? 그렇죠. 같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은 나중에 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준고정원가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준고정원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죠? 그렇죠. 일정한 조업도의 구간에서는 평행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일정 구간의 조업도가 증가할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껑충 뜁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그래프가 틀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준 변동원가는 전력비나 가스 수도료 같이 일단은 기본 원가가 존재하고, 그렇죠? 기본 원가가 존재하고, 기본 원가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기본 요금, 그러니까 고정비가 존재하는 거죠. 기본 요금과 같은 고정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쓰면 쓸수록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진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준변동원가의 그래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번이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원가액의 그 수업 자료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은 2번은 왜 바른 거냐? 자,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고정원가의 전체 원가는 당연히 그렇죠. 일정하죠. 하지만 단위당 원가는요. 단위당 원가는 쌤이 우로 하향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단위당 원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암기상에서 한 번 더 강조했던 고정비의 그래프 단가가 우로 하향하고 있는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우리가 바른 그림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이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원가 배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요, 거진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이 원가 배분이란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제조 간접비 배분 많이 해보셨죠? 곱하기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안분 계산 많이 했는데, 자, 이런 제조 간접비를 배분할 때는 무조건 그냥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그에 따른 인과관계 기준 또는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엽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정확도가 높고 합리적이다라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 원가 회계를 만드신 학자분들께서 주장하신 거기 때문에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구나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인과관계 기준은 뭔가 하면은요, 자, 원인과 결과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전력비가 있다. 그럼 여러분, 전력비는 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이 전력비는 뭐다? 사용량 기준으로, 그렇죠, 원가를 배분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준을 배분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그때는 뭐죠? 당연히 건물은 뭐가 중요해요? 면적이 중요하죠. 면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운반비. 그럼 운반비는 어떻게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운반하는 거리가 멀게 되면은 그만큼 운반비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운반 거리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은 다 사용량, 면적, 운반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을 인과관계 기준으로 배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가 배분 기준에는 인과관계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이 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부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이 있다. 부문별 원가 계산 때 배웠던 내용인데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상호 배분법은 계산이 단순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상호 배분법이 가장 쌤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했죠. 자,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정확도의 순서 누가 있었습니까? 상호 배분가 가장 정확하죠. 왜? 보조 부분비의 원가를 배분할 때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일부만 고려하는 단계가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무시하는 직접이 가장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직접 배분법이 가장 떨어지는 거고요.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상호이기 때문에 3번에 있는 이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자, 다음에 이제 4번 수개의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각 부문에 배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 자, 이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쌤이 뭐가 사용된다고 했죠? 인과관계 기준이 사용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는 어떻게 하면 가치가 떨어질까요? 그렇죠. 사용을 많이 하면은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의 배부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용한 시간이겠죠. 그 사용한 시간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배부 기준은 부문별 기계 장치의 사용 시간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전력비, 사용량, 건물, 면적, 운반비, 운반거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부터는 이제 부가세법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13, 14, 15번 문제이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틀린 거 뭐고 있죠? 1번, 재화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물건은 보통 이제 어떤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이 있었죠. 자, 권리는 이제 무형의 자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용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자,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개념은 이미 기본 강의 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3번,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자, 무엇이 틀렸죠? 영리 목적으로만, 이게 틀린 거죠. 이 만자가 틀린 거예요. 왜요? 부가세법은 그 사업자가 영리 사업자이든 비영리 사업자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영리, 비영리, 즉 뭐다? 돈 벌 목적, 돈 벌 목적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너는 사업자야 라고 보는 것이 부가세법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4번, 일반 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네, 1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한다. 여러분 왜 매입매출전표에서 수입세금계산서 나올 때는요, 항상 거래처 누구 적었죠? 세관을 적었죠. 왜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번, 판매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에 따라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이죠? 그렇죠. 내가 판매자한테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매입세공제 받으려면 당연히 뭐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되겠죠. 근데 그 상대방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대표이사가 실종당한 거예요. 또는 뭐 격리가 이제 업무를 좀 이렇게 제대로 봐야 되는데 격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매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도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매입자가 이 사실을, 그렇죠, 국세청에다가 일러 바치면 돼요. 나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매입자가 내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가지고 직접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도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하는 겁니다. 4번.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올바르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은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때 이제 아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산지국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소비지국이 있었죠? 자, 우리 첫 시간 때 이론 강의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생산지국이요, 거의 이제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수출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거고, 맞죠? 소비지국은요, 수입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소유하겠죠. 주로 누구다? 수입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수출 국가가 영세입니까? 수입 국가가 영세입니까? 그죠? 수출 국가가 영세죠? 수출한 나라가 0%를 과세하게 되면은 세금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뭐다? 수출이 촉진되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의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다?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렇죠. 원래는 수출한 국가, 수입하는 국가 둘 다 과세했는데 수출국이 0% 과세하게 되면은 세금이 0이니까 과세하지 않는 효과가 일어나죠. 그러면 수입국만 과세하면 되니까 이중과세가 방지가 되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중과세가 방지가 된다. 근데 이걸 위해서 만들어낸 게 영세율 적용이지 않습니까? 그쵸? 영세율 제도예요. 그러면 수입국이 이제 자기 나라의 세율을 과세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소비하는 나라 너희가 과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나라 너희가 과세하면은 생산하는 나라가 과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중과세도 방지되고 수출도 잘 되니까, 맞죠?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한 나라가 과세하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일의 특별회차 전산학일 1급 이론 문제 풀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